지금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이제 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굉장히 이제 말이 많아요. 그리고 지난 9일에 의원총회 열어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논의를 했는데도 결론 없이 끝났고 김용태 의원 사퇴하라라고 하는 의원들도 있고 어제는 또 재선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얘기가 맞다. 임기 연장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모으기도 했고 그리고 또 오늘 다시 의총에 2시 열어가지고 논의를 하기로 했다가 의총이 취소됐습니다. 의총 취소는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16일에 우리가 새로운 원내대표 뽑으니까 그 이후에 논의하자라는 이유였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왜 상의 없이 의총 취소하냐 반발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 국민의힘이 원내대표가 새로 뽑히면 뭔가 새로 달라질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갈 것인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언제까지 갈 것인지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아직 정리되려면 좀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고 일단 오늘 의원총회를 왜 취소했느냐? 네.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니 우리 싸우는 모습 더 보이고 싶지 않아서 일단 취소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대신 내일 아침에 기자 간담회를 할 테니까 많이들 와주시라. 네.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꼭 나한테 질문을 해주시라. 기대하시라. 이렇게 네.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건 또 뭔가요? 내일 아침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입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홍준표 전 시장하고 엄청난 그 싸움을 벌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아무튼 그거하고 별개로 16일 날 원내대표가 누가 선출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그분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의견이 갈려 있거든요. 결국은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 그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이고요. 그 원내대표의 권한이 되는 겁니다. 김용태 위원장 임기를 다음 달 이후로 연장을 해줄 것인지 네. 말 것인지 결정을 해서 그걸 뭐 전원위원회, 전국위원회 이런 회의체를 통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16일 날 원내대표에 누가 선출되는가 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될 것이다. 그 40% 득표의 저주에 걸려가지고 국민의힘은 오도가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30% 중반 밑으로 득표를 했다라고 하면 어디 머리를 쳐듭니까? 지금요. 네. 그냥 정리되는 거죠. 이렇게. 뭐 비대위 체제로 해가지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고 안 물러나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진짜 죽겠구나라는 위기감 그리고 저는 선거에 이 상황으로 만든 조금 더 큰 책임이 있는 쪽에 대한 그 엄청난 그 이 책임 전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지금 싸우는 건 싸우는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네, 아마. 네. 근데 지금 살만한 겁니다. 그래요. 41%. 집이 다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불을 싹 들춰보니까 재산이 하나 조금 남아있는 겁니다. 네. 이거 가지고 지금 개싸움이 나고 있는 거죠. 개싸움. 예. 전에 한번 하셨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원내대표의 어쨌든 성향으로 보면 좀 뭐 개별 성향을 떠나가지고 그럼에도 원내대표라는 그 자리의 특성상 다수를 점하고 있는 친윤 쪽 성향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지금 특검이 진행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쪽으로 하더라도 특검 이 부분도 워낙이 중요한 의제이기 때문에 네.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누구냐 이게 의제가 된다고요. 특검이 의제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끊임없이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소환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면서 그게 여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그 관계들을 가져가고 보호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제 현재 권력이 아니다라는 거를 뼈저리게 하루하루 느끼게 될 거기 때문에 친윤 원내대표가 나온다 한들 네. 뭐 기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선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윤석열, 예, 부부와.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저는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이 제안했던 5대 개혁 중에 탄핵이나 이런 데 대한 입장들 그다음에 후보 선출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까발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원내대표 별로 저는 사실은 그 누가 되든 그래요? 결과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네.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 실제 전당대회를 하게 됐을 때 누가 될 거냐 하는 문제는 이거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네. 그게 보는데 제일 큰 관전 포인트죠. 전당대회 시기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너무 뒤로 놓치면은 한동훈 전 대표한테 유리하다. 그래서 좀 빨리 끌어내리고 전당대회를 차라리 빨리 치르는 게 낫지 않냐. 이게 친윤들 생각인 것 같아요. 왜 늦으면 왜 한동훈 대표한테 유리하죠?
경선에서 지고 나서 당원 모집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투표권을 갖는 시기가 네. 일정한 그렇군요. 시기가 지나야 되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미묘한 네. 싸움이 있는데 아마 본인들도 좀 창피해서 그런지 그걸 내놓고 말은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실무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거군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 친윤도는 한동훈 대표가 되면 자기들이 내년 지방선거부터 이제 권력을 뺏긴다. 자기 수족들 다 아마 공천에서 날아갈 거다 이렇게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나 같은 사람이 하지 않으면 이 당은 다 죽는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논쟁은 뭐 원내대표 선거뿐만 아니고 그다음 전당대회 시기 문제 뭐 이런 거 뭐 계속 고비마다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원내대표가 별로 안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떤 사람이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정책 협의도 원내대표랑 해야 되는 거고 약간 그런 것들이 조금 중요하지 않나요? 제가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했네요. 안쪽만 봤네요. 그러니까 네. 정치적인 부분, 물론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중요한데, 근데 이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되는 분의 개인적인 자질과 그게 중요한데 결정적이지 않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속도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속도 조절에 있어서는 그 역량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만 방향을 정하는 문제는 원내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은 아닌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뒤에 이합집산이 어떻게 될지 그거에 대해서 저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보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할 거냐.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자기의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냐. 점점 바뀌는 게 뭐냐면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후보나 이런 쪽하고 연대 전선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그래요? 하거든요. 네,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핵심적으로 PR을 내부에서 구별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입장이 일치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탄핵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런 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인데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집권 초이기 때문에 패배한 정당의 내부 문제가 메인 이슈가 되기는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원내대표가요.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를 못한 게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 맞아요. 누가 될지 그 네. 얘기를 못했죠. 네, 국회의장실에서는 지금 매우 우려의 시선으로 네. 양당 원내대표 선거를 그렇겠네요.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지켜보고 13일,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이 16일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그분들 이제 국회의장이라는 건 이제 입법부의 대표고 국회가 이제 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질 수 있다. 그렇겠네요.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물론 이제 큰 중장기적으로 보면 누가 원내대표가 되든 뭐 민주당 방향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런 건 아닌데 실제로 이제 법안이라든가 이제 여야 협상 자리에서 보면 이 사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 이 카운터파트가 잘못 극과 극으로 만약에 당선이 그렇습니다. 되면 그렇게 큰일 난다.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치 양극화가 심한데 더 막 악화되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네. 저도 좀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특검법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대통령실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이른바 3대 특검법,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거부권이 행사되어 왔던 3대 특검법을 공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검 규모가 굉장히 커요. 메모드급이다. 세 개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 내란 특검은 가장 큰데 이게 검사만 120명. 파견자 다 포함하면 577명 규모, 그 다음에 기간도 170일, 140일 이렇게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검할 필요성은 있지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떤 부분이 혹시 우려되는 게 있으세요? 이제 일단 국민 시선이 제일 우려가 되죠. 네. 특검은 이런 말이 있어요. 특검 앞에 사람 이름을 꼭 붙입니다. 이를테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수사했던 특검 이름 혹시 기억하세요? 박영수 특검입니다. 네. 그 아래서 수사팀장을 했던 사람이 윤석열 검사였어요. 네. 특검보 뭐 팀장 정도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상당히 전폭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특검이 성공을 한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이 맡을지 아직 모르겠어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인선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신망도 좀 있고 뭐 이런 분들을 내세워서 해야 일단 국민이 결과에 대해서 믿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한 이 특검 법이 굉장히 좀 양이 많아졌어요. 수사 대상이. 이거 다 못합니다. 아, 그래요? 이거 전부 다 하면 안 되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서 꼭 해야 될 수사, 이번 특검의 본질에 맞게 이건 내가 꼭 해야 되겠다라고 특검을 맡는 분이 거기서 분별을 좀 잘 해야 되고요. 네. 이게 또 기한이 있거든요. 몇 년 동안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뭐 120일 이런 식으로 기한이 있어요. 170일, 140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 잘 금을 그어가지고 거기까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네. 깔끔하게 해서 이거는 뭐 민주당 특검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구나. 해서 우리 국민의 한 60% 정도의 지지만 얻을 수 있다면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특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없던 걸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될 걸 밀린 숙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논란을 할 게 아니고 그냥 당연히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잘할 거냐의 문제인데 전 역설적으로 특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검 이외의 국정을 잘 해내는 게 특검 성공의 가장 큰 그 배경이 될 거라고 네. 생각해요. 네. 왜 특검만 해로 인식되는 순간에 당연히 이번 대선의 그 두 가지는 그거지 않습니까? 일 좀 잘해서 민생 경제 좀 살려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통합이고 다 좋은데 내란 혹은 지난 정부의 내란이 그 내란 때문에만 탄핵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붕괴의 가장 중요한 결절점들에 대한 특검들인 거지 않습니까? 이게 네. 권력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이고 권력의 주체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정확하게 좀 깔끔하게 좀 해소해 달라는 두 가지인데 이 중에 하나라도 지나치게 강조되고 다른 하나가 부족해 보이는 순간에 이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릴 가능성들이 균형을 좀 잘 있습니다. 잡아야 되는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스탠스를 잘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되니까 발언하고 입장을 이야기하지만 그것 빼고 나면 전부 다 거의 경제에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무적인들, 일하는 효능감 이쪽으로 대통령은 그 길을 가는 거고 그러면 그 지지율이 특검의 성공을 사실은 담보해주고 국민들의 신뢰를 담보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짐을 사실은 안으신 거죠. 네. 예, 그래서 근데 어찌됐건 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래 끌지 말고 사람들이 이게 또 일상화되기 전에 정확하게 그리고 전 다른 특검보다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게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네. 모르는 내용들이 처음부터 아니거든요.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다 아는 알거든요. 상황에서. 그래서 그냥 알았던 걸 그냥 확인시켜주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좀 단기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깔끔하게 하되 무기 균형을 잘 맞추면서 갔으면 좋겠다.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특검은 7월부터 이제 가동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게 내란 종식도 있지만 그러니까 통합을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특검을 하다 보면 사실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이 수사를 많이 받게 될 테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우려하는 게 뭐냐면 국민의힘에서도 연루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뭐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 그런 이유로 뭐 수사를 받을 성이 크고. 그다음에 명태균 관련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런 분들이 이제 걸려 있는 상황인데 특검대로 가면서 그분들이 이제 수사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의힘과의 통합을 하는 이 과제가 또 만만치 않아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일 혼란스럽고 그렇게 이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프레임이 그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사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단죄를 해야 되는 내용과 통합이라는 걸 자꾸 대치되는 걸로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럼 통합을 위해서 죄진 사람을 풀어놔야 됩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 거잖아요. 그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게 그게 통합에 저해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게 해야 될 부분들을 하지 않아서 서로에게 명확해지지 않고 팩트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음모가 개입되는 거고 불확실함이 개입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것 때문에 협치나 통합에 국민의힘이 반론을 제기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한다면 그 모든 후과는 정부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 받아안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투항해야죠. 네. 죄진 부분 투항하고 잘라낼 부분들을 잘라내면서
그렇게 변신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에게는 기회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잘 되지 않을 거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두려워해서 머뭇거리면 협치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됩니다. 네. 특검이 출범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쓰던 말 하나를 안 쓰는 게 좋아요. 어떤 거요? 내란 극복. 그건 뭐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뭐 김건희 여사 특검, 그다음에 최장병 특검 이거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특검이 출범을 했으면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란 극복은 특검에 맡기고, 그러니까 아예 내란 극복이란 단어 자체를 대통령 입에서 내놓지 않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 국민 통합. 이것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특검 자체가 이 무슨 뭐 이재명 대통령 시키는 대로 특검이 수사하겠어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특검이 제도예요. 입법부에서 통과시킨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특별 검사가 특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구분을 좀 명확히 해주고 대통령은 아까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성과를 내야 돼요. 경제 살리기, 또 국민 통합, 뭐 이런 데 치중하시면 역시 장관님이 고수가 맞는 게 그렇게 해야 특검이 성공할 수 있다. 그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대동단결 두 분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속 긴장했다가 마음이 확 풀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성완용 선임께서 계속 앞으로 연예인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정권이 특검 끝나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 각자 도생할 준비나 해라.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민주당이 정당 해산 심판 요거 지정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네. 정당 해산 심판은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건데 네. 민주당이 하는 거 아니에요. 법률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헌법재판소에서 정당 해산 심판을 최종적으로 거기서 결정을 해요. 정당을 해산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했고 네. 헌법재판소에서 해산한 겁니다. 저는 물론 정당 해산, 그때 통합진보당 해산한 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뭐 일단 우리 국민 정서로는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이 소속했던 정당, 이거 뭐 내란 세력 아니야? 쿠데타 한 거 아니야? 저거 없애야 돼. 해산해야 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그거는 민주주의 원리상 옳지 않습니다. 네. 거기서 잘 가려야 돼요. 아까 송채님 말씀하셨듯이 뭐 추경호 의원이 진짜 윤석열 대통령한테 혹시 부탁을 받고 네. 의원들 못 모이게 계엄 해제 결의 못하게. 못하게 방해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혹시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 메스를 가지고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107석인가요? 의석이 네. 굉장히 중요한 제1야당입니다. 제1야당에 정치적인 임무가 있어요. 그건 존중해야 되고요. 제1야당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치를 해나가고 국정의 파트너로서 예우를 갖춰서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홍준표 전 시장은 그냥 아무 말을 그러길 바라는 걸까요,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을 가장 자극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약간 비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빌어서 지금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네. 약간 비열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 정당 해산이 되겠습니까? 이건 좀 굉장히 곤란한 얘기죠. 그렇군요.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죠. 그러니까 그게 정치의 정성하기 때문에 저는 아까 그 정당 해산의 과정에 혹 다른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법적인 절차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해서 예를 들어서 송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했던 정당인데 그렇게 했던 후보인데 40%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인정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이건 정치로 그 40%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의 상처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근본을 없애야 되는 문제인 거지. 네. 이거를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해버린다면 그 사실 정치가 필요 없는 거죠. 그렇게 네. 되면.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정당 해산 심판은 없을 것이다 전망을 하셨네요.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숨 돌린 것 같아요. 가장 이제 시급했던 게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었는데 서울고법에서 우리는 재판 중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를 중지한다는 얘기일 텐데
일단 헌법 84조를 따랐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봐서 이 헌법 84조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 해제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는데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재판들도 지금 하나 둘씩 이제 중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가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재임 중에는 뭐 재판 안 받는 거죠. 근데 어쨌든 5개 재판부 중에 2군데가 지금 연기했고요. 재판을 재임 중에는 안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나머지 3개 재판부가 어떻게 할지는 좀 봐야 됩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건 대법원에서 뭐 어떻게 뭐 좀 지침을 갖고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네. 대한민국 사법 구조에서 법원은 각 재판부마다 알아서 판단하게 돼 있어요. 뭐 양심과 법률에 따라. 네. 근데 이걸 대법원에서 일제히 재판 중지하세요라고 지침을 내려보낼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 얘기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했습니다. 이걸 대법원에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에 대한 1차 해석 권한은 각 재판부에 있는 겁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나머지 3개 재판부도 아마 이미 재판을 중단한 2개 재판부하고 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모르죠. 알 수 없습니다. 완전히 턴 건 아니네요. 그러면.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네. 어떤 결정을 할지 알 수 없고요. 필요 없어요. 저 대통령 재판할 테니까 출석하세요. 이제 이렇게 되면 아주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 헌법 미비에 의해서 벌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해서 네. 재판을 중단시키는 게 옳다 생각하고요. 네. 우리가 대통령제 국가 아닙니까? 지금 미국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아침 신문에 조선일보에 뭐라고 썼냐면 마켓타니를 소개합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로 마켓타니에서 알뜰 쇼핑하시면 수익금 일부가 한겨레TV 제작에 사용이 됩니다. 오늘 마켓타니에서 준비한 상품은 소 한 마리 두근 세트입니다. 소고기 두근 1.2kg을 39,900원 무료 배송으로 압도적 특가에 준비했습니다. 취입산이지만 마블링이 환상적인 살치살, 쫄깃하고 야들야들한 갈비살, 부드럽고 고소한 부채살,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부위 등심, 우삼겹까지 소고기 최고 부위 5가지를 골고루 담았습니다. 소 한 마리 두근 세트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에 보이는 소 한 마리 두근 세트를 클릭하면 바로 주문 가능하고요. 한겨레TV 채널에 스토어 탭을 클릭해서 들어가시거나 주소창에 마켓타니를 입력 후에 주문하셔도 됩니다. 전화, 문자 주문도 가능합니다. 010-2885-3244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미국은 사실은 불체포 특권이 없어요. 대통령한테. 근데도 중단을 했어요. 네. 근데 미국도 재판을 중단했다. 단 그 재판부가 이유와 논리를 자세히 설명을 했더라. 근데 이번엔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원은 왜 그 간단하게 한 2줄씩만 얘기하고 마냐? 좀 뭐 이런 식의 그 투정. 인정은 하되 네, 투정을 어쩔 수 부리는. 없죠. 미국이 그랬대는데 뭐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참 우리나라 보수가 참 굉장히 좀 구차하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걸 갖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반대하고요. 이건 대통령을 위한 위인설법이다. 뭐 그렇게 비판 할 수 있는 지점이 있고 또 민주당 안에서도 각 재판부에서 다 중단할 것 같은데 굳이 뭐 형사소송법을 고쳐야 되냐 네. 이런 반대 의견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법적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헌법 미비에 의해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그렇게 형사소송법 개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당장 12일에 이걸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다가 대통령실이랑 교류를 좀 하고 서로 대화를 한 끝에 일단 미루기로 했습니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미루기로 했는데 성한영 선임기자께서는 어쨌든 이 법안은 통과시키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그 재판부가 결정하지 않으면은 12일 날 법으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똑같아졌을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통과시켜버리면 뭐 재판 안 하기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앞서서 저는 각 재판부에서 그 결정을 해준 거는 대단히 의미 있는 그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게 또 정치적인, 물론 해석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게 가장 첨예한 정치의 문제를 또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또 법의 잣대를 하나를 가지고 네. 해야 될 부분들을 그 사법부의 판단으로 또 정치가 또 법으로 사법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한 번은 걸러줬기 때문에 되게 의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이것도 선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굳이
법을 새로 만들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네. 것.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반드시 해야 되는 사법적인 그리고 이게 법을 어긴 문제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태롭게 했던 문제들에 대한 단죄는 명확하게 하되 그 이외의 부분들은 부딪힐 수 있는 것들을 최소화해 나가는 좀 지혜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다른 여러 가지들 중에 이 부분은 이미 사법부에서 법의 취지에 맞게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네. 굳이 이걸 입법으로 하면서 저쪽에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 시비 걸 핑계들을 만들 안 필요가 만드는 게 있나. 저는 어떻게 했냐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거 포함해서 공직선거법, 그다음에 대법관수 늘리는 법 이것도 뒤에 다 두 번째는요. 네. 그래서 저는 뒤에 두 번째는 시기를 두되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법은 대통령이라는 명확한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게 자주 여러 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한 정권에 몇 정권에 한 번 나오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너무 크게 오독될 수 있는데 네. 공직선거법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대법관 문제는 네. 굳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 자체가 가지는 법적인 미비함이나 다수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재판이 지연이 그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법을 만약에 그러면 이제 뭐 됐으니까 안 한다고 해버리는 순간에 이 법 자체가 오히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추진해 왔었던 것처럼 비춰질 그렇죠. 우려가 근데 저는 뭐 있다. 당장은 하지 않더라도 네. 뭐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선거법 이 부분은 다수가 그 대상들이 될 가능성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대법원은 뭐 더더군다나 그렇고 그래서 이건 저는 합의를 잘 해가지고 통과를 시키는 것이 일관성이 더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합의 선거법은 선거 규칙에 관한 거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하는 게 관행입니다. 그래서 그건 국민의힘의 이제 새로 원내대표가 뽑히고 지도부가 들어서고 하면 그쪽하고 협상을 잘 해서 이건 좀 무리한 법 아니냐. 이거는 행위 그 부분은 다른 건 다 그냥 놔두고 네. 그거는 빼는 게 맞겠다. 이제 이렇게 잘 설득을 해서 하시고요. 뭐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뭐 처리를 하든 예. 그건 알아서 하시면 예. 되고요. 근데 이제 형사소송법 그 문제는 그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했듯이 지금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검사들을 이재명 사단으로 다 바꾸고 네. 지금부터 이제 그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다 표적 수사해서 기소를 하고. 한 5개 재판부씩 다 기소를 해요. 네. 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죠. 네. 자, 그럼 그때 가서 이 논쟁을 또 한 번 다시 벌여야 됩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 기회에 법률, 그러니까 이거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위인설법이다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여기서 좀 명확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또 뭐 헌법학자들 다 어느 쪽이 다수 의견이냐 이제 이걸 갖고 또 그 논쟁을 해야 될 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렇게 비판을 받더라도 양해를 국민한테 구하고 저는 그래서 개정하는 게 옳다고 추후에 생각합니다. 어떤 대통령이 이걸 또 이용해서 정치적 표적을 또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좀 막아놓자. 그렇습니다. 그래 윤석열 대통령 두고 우리나라 사회에 이런 그러게요. 과제들을 안긴다니까요. 상식적이지 이게. 않은 일을 벌이면서 네. 이런 과제들을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